여름 열무와 함께 가을이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채소 아욱. 가을 아욱은 살인물을 닦고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특히 아욱은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시금치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시사철 먹는 아욱이지만 가을에 나는 아욱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건강밥상 오늘은 가을을 진하게 물들이는 아욱과 함께한다. 아욱은 신농봉초경에 오래 먹으면 뼈가 튼튼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장수한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채소의 왕이라 부를 정도로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아욱에는 수분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 좋고 산모의 붓기 제거와 모유 분비를 촉진해 산후조리에도 좋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좋고 피로 회복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고든 줄기에 별 모양의 긴 털이 감싸고 있는 아욱. 아욱은 씨만 뿌려두면 잔손질 없이 쑥쑥 자라는 기특한 채소다. 가을 아욱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향긋함과 쫀득함을 한 입에 담았다. 긴 말 필요 없는 모두가 다 아는 그 맛, 아욱전.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만든 이의 정갈함과 먹는 이의 감사함이 한눈에 돋보이는 아욱쌈. 올가을 영양 충전 준비 완료다. 아욱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위에 좋은 걸 다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아욱은 된장 풀어서 국을 많이 끓여 드시는데요. 오늘은 그 좋은 아욱을 이용하여 아욱전을 부쳐볼까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아욱은 줄기가 굵으면서 이파리가 넓고 고른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잎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다. 아욱전에 들어갈 아욱은 먼저 깨끗이 씻어주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억센 줄기는 꺾어 제거하고 이파리만 사용한다. 잘 손질한 아욱잎은 뜨거운 물에 데쳐내는데 충분히 익혀야 풋내를 없앨 수 있다. 데친 아욱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둔다. 아욱전에 들어가는 아욱은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아욱을 쓰시면 좋고요. 줄기는 너무 억세니까 줄기 쪽은 넣지 말고 잎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욱전에 함께할 감자와 양파는 강판에 곱게 갈아주는데 감자 1개와 양파 4분의 1쪽을 번갈아 갈아주는 게 꿀팁. 데쳐낸 아욱은 총총 썰어 곱게 다져주고 함께 들어갈 홍고추도 다져서 큰 볼에 한 대 넣어준다. 다진 재료에 달걀과 부침가루, 갈아놓은 감자와 양파,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 이때 물은 넣지 않는 게 포인트다. 오늘 아욱전에는 감자와 양파를 갈았습니다. 감자를 갈으실 때는 양파와 번갈아 가면서 갈아주시면 감자가 갈변하지 않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 준비한 재료를 한 숟가락씩 올려 한 입 크기로 부쳐내는데 전이 너무 노랗게 타지 않도록 약불에서 잘 뒤집어가며 감자 본연의 색을 살려준다. 아욱과 새우는 찰떡궁합. 새우를 함께 갈아 넣으면 최고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아욱전을 부치실 때는 한 숟가락씩 은은한 불에 구워주시고요. 너무 노랗게 굽는 것보다 감자색이 나도록 구워주시면 더 맛있게 보입니다. 부침개는 채반에 담아줘야 눈맛과 입맛이 살아나는데 가을 향기 물씬 나는 달콤한 별미가 완성됐다. 된장 풀어 구수하게 국으로 즐기는 아욱도 제맛이지만 상큼한 향 가득한 전으로 즐기는 아욱. 이 가을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맛이다. 입맛이 없어서 오늘은 뭘 해 먹을까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아욱을 이용한 아욱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요리에 쓰일 아욱은 손질이 중요하다. 우선 소금을 희석한 찬물에 담가두면 특유의 강한 쓴맛이나 풋내를 제거할 수 있다. 잘 손질한 아욱은 부드러운 이파리 부분만 데쳐 아욱쌈 재료로 준비하는데 너무 무르지 않게 데쳐낸 후 색감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얼음물로 헹궈 물기를 꼭 짜준다. 물기를 제거한 이파리는 한 장 한 장 잘 펴 쌈 겉장으로 준비해 놓는다. 아욱은 사오셔서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금방 드실 기회를 놓치시면
한번 살짝 데쳐서 냉동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어서 쌈장에 들어갈 재료도 준비하자. 양파는 곱게 다지고 두부는 면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하는데 취향에 따라 짜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포인트. 다져놓은 양파와 두부, 미리 만들어 놓은 쌈장을 한데 넣고 잘 섞어주는데 두부가 들어가 담백함과 고소한 맛이 배로 살아난다. 이번엔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뭉치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가며 잘 버무려준다. 아욱은 된장과 두부가 궁합이 잘 맞는데요. 오늘은 두부에 물기를 짜고 쌈장을 만들었는데요. 두부 대신 고기를 볶아서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쌈밥에 들어갈 밥은 작은 주먹밥 크기로 만들어주자. 밥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꼭꼭 눌러 준비한다. 잘 펴놓은 아욱잎에 밥을 올리고 쌈을 싸듯이 야무지게 말아주면 끝. 손끝에서 정갈한 맛이 태어난다. 아욱을 쌈을 사실 때는 매끈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예쁘게 싸주시면 되고요. 오늘 아욱만 쌌는데 양배추나 깻잎하고 같이 싸셔도 맛있습니다. 채반에 가지런하게 쌈밥을 올리고 쌈장까지 살포시 포갠 후 홍고추로 장식하면 채소의 쌈장에 밥에 여러 번 손갈 필요 없는 한 입 크기 아욱쌈밥 완성. 초간단 가을의 맛 아욱쌈밥.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맛도 좋고 몸에는 더 좋은 가을의 맛. 가을 아욱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아욱은 단백질, 비타민 B가 풍부한 새우와 같이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산모에게는 매우 좋지만 유산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 것을 권합니다. 살인문을 걸어 닦고 먹었다고 할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난 채소의 왕 아욱. 따스한 저녁을 책임질 된장국으로 또 간단한 별미로 아욱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최고의 식재료다. 문을 활짝 열고 자랑하고 싶은 아욱의 맛과 향. 이 가을 보약 대신 제철 아욱으로 건강 밥상을 꾸며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멍을 때리는 걸 우리가 멍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즘 이 멍 때리기가 유행입니다. 장작불이나 향초 같은 불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걸 불멍, 어항 속에 물고기를 빤히 쳐다보는 걸 물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멍 때리기가 우리 뇌의 수행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뇌를 쉬게 해주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단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뇌세포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몸속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세 가닥의 큰 혈관이 관상동맥이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심장 내에 풍부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크게는 혈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자 돌연사의 주범인 관상동맥 질환. 흉통과 호흡곤란 같은 전조 증상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인데 하지만 남의 일로만 여길 경우 누구나 그 타깃이 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내 몸 안의 화약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건강 염려증처럼 건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겠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너무 무딘 것도 문제겠죠. 요즘처럼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질 때는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심장에 무리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의 적,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양동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관상동맥이 우리 몸의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관상동맥은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관상동맥은 세 가지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관상동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 좌관상동맥은 다시 전하행지 관상동맥과 자회선지 관상동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장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요. 그리고 그 크기는 사람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상동맥 질환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죠. 네.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림 보시면 정상 동맥은 혈관 내에 노폐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혈류 장애가 없는 반면에 좁아진 그 혈관에서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등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말씀대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다 보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 관상동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정형 혈심증은 관상동맥이 그 노폐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불안정 혈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런 축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질환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이형 혈심증은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안정형 협심증,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네, 그 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흉통이 없다가 그 심장에 부담을 주는, 부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즉 운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흉통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형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정형과 비교했을 때 불안정형 협심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짚어보죠. 네, 이 불안정형 협심증은 그 이런 협심증 상태에서 안정형 협심증 상태에서 이 관상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내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더 좁아져서 그 흉통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고요. 안정형 협심증과는 달리 불안정형 협심증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흉통을 느끼고 호흡곤란을 느끼는 증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안정형보다 불안정형 협심증이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그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혈전이 심장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혈관 아래쪽에 있는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협심증보다는 더 위중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협심증은 단순히 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말하고요. 심근경색은 이 경합 안에 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됨으로써 그 아래쪽에 있는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통증이 협심증보다 훨씬 더 심하고 통증 양상도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상 지속되는 아주 극심한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증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다들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치명적인 질환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네,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환자분들이 그 통증을 호소하고 나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사망률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 중에 사망하는 확률이 15% 됩니다. 그래서 총 초기 사망률이 30에서 35%가량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참 위험하다 앞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데 골든타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로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2시간 내로 치료되면은 그나마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아예 막혀서 그 혈관 막힌 부위 아래쪽으로 피가 안 통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인데요. 그게 이제 늦게 치료가 되면은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하게 돼서 괴사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늦게 치료하게 되면은 그만큼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고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심부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혈관을 재개통시켜줘서 피를 흐르게 하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좀 살펴봤고 다음으로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 변이형 협심증은 원래 혈관은 정상적이어서 혈류 장애가 없었는데 이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수축이 일어나서 흉통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관상동맥 평활근의 과민 반응과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 인자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봅니다. 네, 대표적인 저희 질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과 운동 부족, 흡연, 그리고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젊으신 나이에 심혈관 질환을 앓았다고 하면은 본인도 심혈관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나 남성, 고령에서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다 보면은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더 늘어난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나도 이런 협심증이 생긴 게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떤 증상들이 생겼을 때 좀 협심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만히 있을 때는 흉통이 없는데 운동을 하거나 심장의 부하를 느끼는 그런 활동을 할 때 흉통을 느낄 때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요. 그리고 흉통이 있으면서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목으로 방사통이 오면은 협심증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5분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처럼 차가운 날씨, 식사 후에 아침 시간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어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 10분 내로 증상이 호전되고요. 특히나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녹여 드시게 되면 소실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통증이 있다가 또 사라지면은 괜찮겠지 하고 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통증이 갑자기 생기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통증이 뭐 한 번 정도 나타나는데 더 반복되지 않는다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운동 시라든가 심장이 과부하 시에 통통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참지 마시고 일단 심장내과 그 의료진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심장을 뛰게 하는 왕의 혈관 관상동맥. 심장이 잘 뛰려면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건강해야 한다. 세 가닥의 관상동맥 중 가운데 혈관은 심장의 절반 이상의 양분을 공급하고 양쪽 두 개의 혈관에선 각각 나머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가슴이 좀 아파서 왔습니다.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두세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뭐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예, 운동할 때 가끔 아픈데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좀 심하게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나 흡연을 하십니까? 고혈압하고 당뇨약 먹고 있고 담배도 하루에 한 반갑 정도 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혈관이 막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고령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만 등이 주 원인이며 과음이나 흡연도 관가할 수 없다. 환자분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요. 그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운동 시 흉통 외에도 운동 시 호흡곤란, 그리고 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거나 등산할 때 숨이 차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아프다, 그런 증상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를 해봐서 혈관 상태가 심각하게 좁아진 경우에는 바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수술을 시행하고요. 동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치료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 중앙부에 심한 흉통이 나타난다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어깨 부위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간혹 턱이나 치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문진과 함께 심장 초음파와 심전도, 혈액 검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약물 치료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네, 시술 후에 가슴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고요. 숨찬 것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 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약 드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뭐 약 먹는 건 불편한 게 없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멍이 좀 쉽게 잘 드는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네, 혹시 그럼 그 뒤로 술, 담배는 끊으셨나요? 뭐 술은 조금씩 먹고요. 담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살펴봤을 때 20, 30대의 심장질환 빈도가 세 번째로 높았고 질병에 따른 사망률 역시 암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분은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새벽에 응급실로 내원했던 분이시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저희가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고 바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에 치료됐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퇴원 후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런 환자분들은 평생 동안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혹시라도 담배를 피셨거나 음주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금연금주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노화 과정을 겪게 된다. 심장의 관상동맥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예외가 아닌데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런 관상동맥을 여러 각도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병변의 위치와 좁아진 정도, 좁아진 혈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심장은 저희 몸에서 펌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처음엔 괜찮지만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종이라는 질환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심정지가 일어난다든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내시면서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이런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에 일찍 오셔서 검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심장의 원활한 혈액순환은 기본. 그리고 심장 건강의 근간이 돼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이다. 내가 알고 있는 증상 또는 교과서에 나온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놓치기 쉬운 심장의 이상 신호.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시그널,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어떤 선별 검사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부와 심전도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심전도를 흉부에 부착을 하고 환자를 운동을 시켜봐서 심전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가 아니라 혈심증 유무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기능과 판막 구조를 살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흉통이라든가 호흡곤란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판막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감별하는 검사이고요. 다음으로는 심근관류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심장의 허혈 유무를 보는 감별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CT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상동맥을 바로 CT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을 육안으로 좁아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검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또 다른 검사법이 있을까요? 그 가장 정확한 검사는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조영술은 그 도관을 직접 몸 안에 삽입을 해서 관상동맥을 조영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요. 병변을 확진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검사법으로 판정이 된다면 이제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관상동맥 질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질병이 심하지가 않으면 일단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정도가 심해서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상동맥 중재술로는 안 되는 그 혈관이 아주 많이 여러 혈관이 좋지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 흉부외과에서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자,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내과적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약물 치료는 질병이 심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일단은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 제제가 있습니다. 이 항혈소판 제제는 몸 안에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다음으로는 고지혈증약이 있는데 이 고지혈증약은 그 관상동맥 경화반을 안정화시키고 이 관상동맥 경화반이 그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가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서 흉통, 호흡곤란 등을 증상 등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협심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앞서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법으로도 이루어지네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관상동맥 조영술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림 보시면 몸 안에 도관을 집어넣어서 조영을 해보면 그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짤룩하잖아요. 그리고 위아래에 비해서 상당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영술이라고 하고요. 조영술을 해서
혈관 상태가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법으로는 저희가 그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이나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도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할 때 먼저 짧은 도관을 삽입해서 그런 긴 도관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런 긴 도관이 관상동맥을 직접 조용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스텐트를 직접 삽입하는 이 관상동맥 중재술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수술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 일단은 그 부위에 철사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풍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만 하게 되면 다시 그 좁아진 부위가 다시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그런 좁아진 부위가 다시 재협착이 되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분의 그 조영술 결과인데요. 조영술을 해서 이 혈관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은 이 부위에 철사를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풍선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에 노폐물들이 혈관 벽으로 밀착이 되면서 관상동맥이 확장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치료법, 앞서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그 종류별로 또 치료법도 약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먼저 협심증 환자, 어떻게 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이분은 56세 여자분이시고요. 약 1년 전부터 흉부 불편감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숨이 차다고 호소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검사 이후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조영술 사진인데요. 치료 전에 보면은 이 혈관 가운데 부분이 아주 짤룩하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철사를 집어넣고 그 철사를 따라서 그 풍선으로 확장을 한 뒤에 그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지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치료 후 모습인데요. 치료 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관상동맥이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는데 자, 이번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이분은 67세 남자분이시고요. 4일 전부터 자전거 타던 중에 흉통이 있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내원 전일 밤에 한 밤 11시경부터 흉통이 발생했다고 하시고요. 근데 또 3시간 동안 집에서 참다가 새벽에 응급실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태셨고요. 저희가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보시면 우관상동맥 시작 부위에서 갑자기 혈관이 끊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철사를 집어넣고 똑같이 풍선으로 확장한 다음에 스텐트로 해서 지지를 해줘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전하고 치료를 보면은 치료 전에는 안 보였던 혈관이 치료 후에는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법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이 또 있었는데 이 수술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에 너무 위험한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요. 보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관을 떼어서 이렇게 우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혈관이나 다리에 있는 정맥 등을 떼어서 이렇게 병변 있는 혈관을 우회해서 붙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혈류가 이 병변에 있는 혈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이런 길로 우회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흉부외과에서 수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물론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힐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또 그런 관상동맥 위험인자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혈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다시 노폐물을 끼게 되고
다시 재협착이 생기게 되고 그런 네. 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소에 관상동맥 질환 위험 인자를 줄이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관상동맥 질환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좀 강조해 주실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 상식인데요. 일단은 식사요법으로 채식을 하시고 저염식, 특히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본인 최대 능력의 55%에서 75%가량으로 운동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 4에서 6회 정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특히나 그 체질량 지수가 25 kg per 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요법으로는 술, 담배 끊으시고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전 MBC의 건강 플러스 오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협심증 약은 치료 후에 끊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에는 그 종류별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협심증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 심해서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후에 그 부위가 잘 더 막히지 않도록 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텐트를 삽입했는데 그 협심증 약을 중지하게 되면 그 스텐트 부위가 다시 막히게 돼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은 평생 동안 잘 복용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준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그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걸 말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심근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협심증이 증상이 더 악화가 돼서 더 병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때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대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대사가 느려져서 비만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협심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한 번 시술받은 스텐트는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그 스텐트를 넣게 되면 그게 이제 노폐물을 혈관 바깥쪽으로, 혈관 벽 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작용으로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다시 그런 콜레스테롤 등 노폐물들이 다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발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분들은 특히나 스텐트 삽입을 한 환자분들은 평생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을 잘해서 그 부위에 재발이 잘 안 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심증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든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 후에 계속 또 약물 치료를 하시든 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관리하다가 다시 흉통이 생기게 되면 다시 조영술을 해보고 그런 질환이지 단순한 생활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만으로는 치유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손발이 자주 차고 저리다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건 뭐 세모인데요. 세모. 예.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게 혈관 문제라고 하면은 관상동맥 질환하고 관련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해보면 그 말초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있는 환자분들 중에 절반 정도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유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맞는 이야기고요. 아니면은 그 손발이 저린 게 그 신경으로 인해서 저릴 수가 있거든요. 신경 문제로. 그래서 그렇게 신경 문제로 저린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OX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계단을 오르다 보면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숨이 찰 때가 있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네, 산이나 계단을 오를 때 가끔 이렇게 뻐근함을 느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 혈심증 양상이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그런 운동을 한다던가 심장에 부하를 가했을 때 흉통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혈심증 양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덜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말이 진짜인가요? 네, 심근경색 유병률이 실제로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 60세 이전에는 남성에서 더 심근경색이 더 자주 발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남녀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60세 이전에는 남성분들이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더 잘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치통이나 목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심장 질환 증상이 심장 부근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예. 네, 이걸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슴이 아프면서 그 뭐 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어깨 쪽으로 통증이 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통까지 있게 되면은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진료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통이라는 거는 심장 부근이 아프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목이나 어깨 이런 쪽까지 아픈 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냥 심장 부근은 아프지 않고 목이나 어깨 이런 쪽만 이렇게 아프다 해서 이걸 심장 질환이다 의심해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좀 전형적이진 않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부위도 아픈 부위도 검사를 해보셔서 네. 그 부위에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지 같이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관상동맥 질환 이 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관상동맥은 네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관상동맥은 신호등이다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신호등이요? 네. 예. 저희가 관상동맥 질환이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병이 심하지가 않으면 약물 치료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질병이 심하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졌을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몸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생활하셨을 때 갑자기 그런 좁아진 혈관이 막히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등이 왔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양동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교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날씨도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